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 새봄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데 썩은 세력의 준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는 여러 가지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선거판을 어지럽게 하기만 할 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런 걸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평지풍파를 자초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장의 비뚤어진 과시욕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보루임을 보여주자 이기적인 자존심에서 비롯된 돌출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 질서에 역행하는 내란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당장 불공정의 끝판왕 지귀현 판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눈에는 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일 뿐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정어리몰 상품 보리숭어의 또 오늘의 호스트 신유진 변호사님 부탁해요. 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기다리시던 싱싱한 회로 바로 보리숭어를 준비했는데요. 이 보리숭어는요, 이 4월 보리싹이 나는 시기에 산란을 끝내고 얕은 바다로 돌아오는데 이때 잡힌 숭어를 보리숭어라고 합니다. 이 보리숭어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최고의 맛으로 뽑는 것이 바로 거제와 통영에서 잡힌 보리숭어라고 하는데요. 야, 이 보리숭어가요, 1kg짜리 한 마리를 잡으면 살이 300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팩에 300g인데 또 여러분들이 회를 좋아하시는데 300g만 보내드리면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을 것 같아서 1+1으로 300g 한 팩, 1+1 총 600g으로 산지 직송, 중요한 건 신선도 아니겠습니까?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니까 29,900원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리숭어 드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입에서 톡톡 터지는 그 싱그러운 바다 한껏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포항에 사시는 거미줄 최정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이 숭어 진짜 맛있는 철이래요. 근데 정말 쫀득쫀득하고 숭어가 이렇게 맛있었나 제가 새삼 놀랐는데 저녁에 이렇게 뭐 슈퍼 가면 요즘에 싼 와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와인 한 잔 해가지고 사이좋게 이렇게 드시면 근사한 저녁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도 파면 됐고 조금 편하게 한 잔씩들 하시고 그렇게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4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함께하면 됩니다.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진걸 소장님이 우리 앞에 타이틀에 함께하면 됩니다. 예. 이거 참 좋아요. 예. 저도 나올 때마다 네. 부끄럽긴 하고 신기한데 그 TV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그래도 다른 패널에 비해서 좀 힘을 불어넣어서 네. 100만 진짜 빨리 가자. 이제 오늘쯤으로 70만 돌파하고 주말에 75만 돌파하고 전 대선 전에 100만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 압도적 정권기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앵커님 여기 오면서 와 다시 더워지니까 우리 배웅기 TV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창명주 부채를 찾아갖고 왔어요. 이제 다시 이제 더우니까 잊지 말지 이창명주.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있더라고요. 국회에 해당되면 사실 진짜 이거 2년 3년 전부터 했는데 2년 전부터 그렇죠? 아직도 특검이 안 됐어요. 얼마나 정말 낡고 썩은 세력들이 아직도 방해하는가. 다시 한번 배웅기 TV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제가 더 열심히 활동했다는 다짐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보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오프닝 준비하듯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오늘은 어떤 거를 애청자님들한테 보여줄까? 예, 항상 이걸 항상 캐시는 뭐든 생각하시는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채양명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지요. 예.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밝혀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혜병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 2심 재판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박정훈 대령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예.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정말 우리 정을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도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앵커님이나 우리 배구팀의 일꾼들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다고. 딱 너무 고마워서. 근데 아직 점심 미팅은 안 되고 그냥 통화만 되신 거죠. 예. 아마 그 점심 미팅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이 함께하면 됩니다. 얍을 그때 이렇게 타이틀 만드느라고 몇 분만 했는데 다음에 이제 새로 수정판 만들 때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해야 될 네. 거예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함께하면 됩니다. 얍. 함께하면 됩니다. 이얍. 안진걸 소장 바로 바뀌네. 야, 예, 교체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경쾌합니다. 윤경호 소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했는데 탈락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빠졌을까? 매력적이지 않아서. 중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넣어주십시오. 아마 우리 PD가 또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을 네. 겁니다. 예. 오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검찰 하는 거 보면 뭐 죄가 있으면 다퉈봐야죠. 뭐 혐의가 있으면 다퉈봐야죠. 그런데 지금 그럴 땐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 김건희는 뭐 하고 있었니?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좀 판을 막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전주지검이잖아요. 지금 그 네, 사건 네. 수사해온 검찰이 네. 근데 서울중앙지법으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어요. 이렇게 해도 합니까? 전주지검에서 일단 이거를 기소를 하면서도 사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위가 월급을 받은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굉장히 어렵게 논리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전주지검에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오더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선 이런 식으로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무조건 꼬린시키라는 굉장히 강한 어떤 오더가 있었고 그거를 중앙지법으로 넣어라. 라고까지 연락을 받은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고발 사주 사건 때도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뭐 어디로 가라 뭐 어디다가 고소장을 넣어라 이런 것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거 기소하는 것도 어디로 기소를 해라 이런 것까지도 당연히 명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상당히 친윤석열 법원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결론은 그런 거죠. 요새는 태국으로 이렇게 이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위한테 돈을 줬는데 그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았지요. 그 곽상도 보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곽상도는 그때 아마 무혐의가 됐지 않았나요? 무죄 났어요. 그 법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게 법 위반이다라고 기소. 그게 이제 검찰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니 딸 도와준 거 그리고 조국 사건 때 나왔던 것처럼 강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가 스펙 하나라도 더 얹히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법인카드 가지고 밥 먹는 거에 공사구분 모호한 거. 이거 세 가지에 정말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었고, 야,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건 그래. 찾아내서 뭔가 기소를 해서 벌을 줘야겠다고 작심을 할 만해. 이런 사안과, 야, 이건 정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억지 아니야? 이런 사안.
이걸 제발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심우정을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윤석열과 국힘당을 비호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일종의 검찰 내란을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 2018년 3월 사건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이 중진공 이사장 된 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 그래서 사이한테 그 용돈 취업을 시켜서 월급을 줬다는 건데 이 오래된 사건 그리고 그 개연성도 부족한 사건으로 결국 전직 대통령을 망신을 주려고 뭐 소환한데 뭔데 막 하더니 갑자기 대선 앞두고 전주지검에서 전격 기소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주지검 수사를 총괄한 자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계속 문재인 일가 괴롭히기에 앞장서서 윤석열한테 입금 받아갖고 중앙지검 오고 중앙지검 오자마자 또 김건희 무혐의 싹 다 주도한 자거든요. 이건 완전히 심우정 그다음 윤석열 라인이 범야권 진보 중도 세력을 다시 한번 음해하고 모욕을 주려고 치밀하게 짜고 대선 얼마 앞두고 40일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소한 타이밍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대선전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지금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아마 한 수천 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경원 사건은 어떻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참 이런 걱정을 시키는 속보들이 몇 개 떴는데 대법원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됐다는 또 그 속보가 떴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내란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발 사주 의혹도 분명히 이제 또 다시 수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손준성만은 이 부분에서 이제 못 다뤄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사부재리니까. 일사부재리가 있어서 다시 손준성은 법정에 서는 요 사건으로는 법정에 서는 일은 없을 건데 이렇게 참 시기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 이 검찰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전 대표의 그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심리 기일도 그 예규에도 어긋나게 뭐 두 번을 벌써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의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등하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짜내고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 항전한다? 뭐 이런 결상전의 지금 모습으로 대법원 뭐 검찰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개를 내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그냥 그 단순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윤경호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에서 그 문재인 정권 관련된 것을 뭐 통계 조작이라든지 뭐라든지 막 이런 것을 자꾸 이슈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신 변호사님 말씀 중에 마지막 대목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재판 대상이지 않느냐 그 논리를 유포하기 위해서 이런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아주 비겁한 행태들 이를테면 윤석열 석방 때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 적부심 때 아예 검사를 보내지 않는 거 뭐 이런 교묘한 꼼수들이 쌓여서 이제 안 되겠다. 정말로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이 개혁을 사법개혁을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걸 평소에 관심이 좀 없었던 분들도 공감을 점점
넓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검찰은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 옥죄오는 그 여론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어정쩡한 개혁은 이렇게 역풍에 오히려 더 당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 이번에 정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을 넘어서 막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그런 날씨인데 이 눈은 말이죠. 해가 뜬다고 다 녹는 게 아니에요. 지붕에 있는 눈은 그냥 해가 뜨면 녹지만 계곡이나 뭐 이런 그 기슭에 숨어 있는 그런 숨어 있는 눈은 세찬 비가 와야 이게 다 쓸려갑니다. 정말 빨리 세찬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쓸어내야지 아주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이렇게 하지, 한덕수 저렇게 하지, 직위원 저렇게 하지, 다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서 돌출 행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하게 응달에 숨어 있는 눈들의 그 또 녹을 때가 돼서 녹지 않는 눈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막 이렇게 더러운 먼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해가 떠도 안 녹아요. 그거는 그냥 세찬 비가 와서 쓸어내야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40일 동안 저희들도 뭐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 뭐 이걸 꼭 민주당이든 야권이든 아니든 사실 일반 많은 국민들도 그런 슬로건을 자연스럽게 생각이 냈는데 내란 세력 완전 제압, 경제 민생 살리기, 그다음에 사회 전 분야에 민주주의와 다시 상식의 분위기를 확 불어넣기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 40일 동안 정말 무슨 일을 진짜 벌일지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 이제 이 3인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SNS에서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에 대한 그 비난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들 이런 느낌. 아까 앵커께서 큰 비라고 하셨잖아요. 세찬 비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탄핵 인용되고 나서 변호인단 한 말씀씩 하셨잖아요. 그때 김희수 변호사와 송두환 변호사 두 분이 국회 측 대리인의 이제 두 좌장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송두환 재판관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느닷없이 그때 휩쓸었던 산불 얘기를 꺼내셨어요. 왜 갑자기 산불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희생자에 대한 명복, 뭐 위로를 하시려고 하나 했더니 그때 그 대목 논리를 폈던 게 저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산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불을 껐다고 해서 불이 다 제압된 게 아니었습니다. 잔불, 그것마저도 완전히 진화를 해야만 다 정리가 되는 걸 우린 산불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란 잔재 세력을 끝까지 정리하는 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 말씀을 송두환 재판관이 하셨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큰 비 그하고 저는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다시 나네요. 와야 합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거에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했고 오늘 하고. 신유진 변호사님 이것도 전례가 없는 거라고 그러던데.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예규에 그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기고 그냥 바로 뭐 우리가 정한다라고 해서 예규도 그냥 새로 뭐 다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전원합의체 해부될 사건은 서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거나 전원합의체에 해부될 만큼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그런 사건 정도가 전원합의체 해부되는 건데 이 사건은 1심에서 뭐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무죄가 나온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소된 내용이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후보가 TV에 나와서 TV 출연해서 했던 말,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이 말 이건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 이 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협박 이런 걸 느꼈다. 이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로 재판을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이 이 사건은 너무나 대법관 전원이 다 판단을 해봐야 될 만큼 중요한 법리가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내는 데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 의도가 과연 선의?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 사건을 빨리 속도감 있게 하면서 대선에 어느 정도 이게 개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법관을 설득할 수가 없을 텐데 7대5로 최소한 나와야 될 텐데 대법관들이 7명이 이거는 아무래도 뭐 유죄 취지를 다시 파기환송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히려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의도와는 달리 이거는 상고기각으로 오히려 12대 0으로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용경호 소장님 상당히 이제 의도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대목들, 그러니까 헌재가 윤석열 탄핵 결정에 8대0 전원일치라는 의견을 끄집어내므로써 헌재라는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또 신뢰도 더 얻었다라는 거를 대법원이 너무 의식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있다. 우리 역할도 있다. 문제는 처음에 저는 느닷없이 전원합의체,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소부를 거치지 않았는데 왜 전원합의체에서 먼저 하겠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거에서 뭔가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그러나 또 보수 진영을 의식해서 그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 갔기 때문에 12명의 재판관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고 일일이 다 일종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과연 3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건가. 그런 점에서 대선 전에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오히려 공언하는 결과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처음에 의도는 약간의 꼼수, 약간의 다른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선 투표일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 이건 불가능한 걸 더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해요. 뭐 우리가 그래도 대법원인데 그래서 뭐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누가 더 의전 세율이 높냐 이걸 가지고 또 막 다투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8대0 그리고 그 좀 늦어져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헌정 질서의 최고 보루는 헌법재판소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보여줬잖아요. 맨날 그리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법원장이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3부 요인에는 대법원이 들어가잖아요. 헌법재판소 못 들어갑니다. 근데 4부 요인하면 헌법재판소장까지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상식에도 대법원이 이제 그 큰언니, 맏언니, 헌법재판소가 둘째 뭐 이렇게 그리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대법관에 지명되는 걸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헌법재판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워낙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애를 태우긴 했지만 문영배 권한대행 중심으로 8대0 그리고 아주 명문의 판결문을 발표하고 그다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어른 김장하 선생님하고의 특별한 인연까지 부각되면서 뭐 지금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뭐 어른 김장하가 지금 역주행하면서 막 영화도 다시 개봉하고 막 그래서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마용주도 임명 안 하고 있는데 나서지도 않고 서부지부 폭동이 일어났는데 나서지도 못했던 조희대가 이제 우리 존재감 한번 보여주자 뭐 이러고 해서 굉장히 무리하고 오발한 것 같아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소부에서 무죄로 확정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조희대의 그런 욕망과 그릇된 인식과 소부의 4명의 판사가 부담스러워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해 주세요 하는 이 떠넘기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법조인들 대부분이 차라리 대선 전에 무죄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대법원이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6월 3일 이전에 오케이 무죄 확정 뭐 이렇게 된다면 뭐 그래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여기에서 사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심이 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무슨 사심을 가지고 하나 이런 의심을 사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면 될 일이에요. 그걸 조희대 대법원이 갑자기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요하니까 그리고 속도를 내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많은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그냥 헌재가 저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좀 기분 나쁘고 우리가 더 위인데 기분 나빠. 이래서 뭔가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대법원이 그야말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공정한 판단해야지 이런 신뢰를 받고 있다면 국민들이 왜 그런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직위원 그냥 두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인용을 해주고 그걸 뭐 나중에 저쪽에 설 것 같다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내란 수계를 지하 통로로 해서 이렇게 가게 해주고 가지고자 앉혀주고 사진도 잠깐만 찍게 해주고 처음에는 못 찍게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자를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빨리 서둘러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무죄 선고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유죄나 또 뭐 벌금을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게나 한다면 후보 확정 전에 해야죠. 후보 확정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유죄다.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긁어부스럼이고 하나만 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헌법 84조죠. 대통령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그거라도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할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기소보다는 넓은 그러니까 재판 전 과정을 중지하는 것. 그러니까 기소하는 것도 안 되지만 불소추, 그 소추의 개념에는 단순히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전부 다 중지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불소추 특권이다라고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이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후에도 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그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의도하고 그런 계획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도 이제 지금 개정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쯤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다만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에 신경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헌법 84조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형사상의 소추가 그냥 어떤 범죄에 대한 소추만 의미하는 거냐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이 되는 거냐 이 논란이거든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이 입장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소추라는 게 글자 그대로를 따지면 소는 기소겠죠. 추는 소송 진행 과정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포함된다. 이걸 대법원이 정리를 해줘야죠. 지난번 트럼프 때 트럼프 역시 형사사건으로 2심 판결까지 갔던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없는 미국 헌법에만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 중에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면 셀프 사면권을
갖는다. 이런 놀라운 대목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셀프 사면권이야. 이게 무슨 왕조야? 그랬는데 그때 이 미국 헌법을 연구했던 어느 전문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수정헌법에 들어있는 조항이 아니고 처음에 제정됐을 때부터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거죠.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당시 왕보다도 더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셀프 사면권이라는 거다. 그러나 설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는 그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후대에 감히 어느 누구도 국민이 뽑은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를 죄를 사해주는 셀프 사면을 행사하는 상황을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상황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출직이라는 게 갖는 위력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대법원장 또 뭐 직업 관료 또는 뭐 중앙은행 뭐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훈련된 사람들이 임명직으로 갈 수 있지만 선출직이라는 게 갖는 그 권위와 힘 근데 이걸 감히 어떻게 사법부에서 원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를 아예 파괴하려는 뜻이 아닌 한은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각종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대법원이 만약에 뭔가를 건드려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거야말로 사법 쿠데타지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영복님, 대법관님들 촛불 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허튼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존경심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최을기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무슨 인척 관계인가요? 혹 이름이 비슷해서요. 궁금합니다. 최을기님 웃자고 하신 말씀이죠. 은비님 5개월 만에 백운갱커님 처음 뵙네요. 하루도 안 빼고 보다가 투잡하게 되면서 볼 수 없게 돼서 아쉬웠는데 결국 못 버티고 하루를 쉬며 강제 같은 휴식을 가져서 오늘 처음 평일 휴식이라 보게 되었네요. 눈물 날 만큼 반갑네요.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은비님 기념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보내주세요. 처음 다시 보기라도 꼭 보세요. 좋아요는 누르셨죠? 예. 오늘 지금 좋아요 또 제가 부탁드립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2님 잊지 말자 내란 오적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지귀현 조희대 이렇게 내란 오적으로 꼽으셨군요. 아이고 내란이 지금 오적만 있습니까? 500적 한 5,000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지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를 한 게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다 조사가 되긴 하는데 이걸 가상 3자 대결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한덕수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52.5 대 24.3이에요. 홍준표랑은 20.4, 김문수는 18.8, 한동훈이 가장 처지는데 누가 나와도 배 이상으로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조사가 아니고 조은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은 CNI에 의뢰해서 한 조사예요.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계속 저렇게 조사하면 다른 국민의힘 지금 바퀴벌레 4명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계속 한덕수 출마론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덕수 추대위까지 뭐 만든다고 그러고. 오늘 국회 시정연설 했지요, 안진걸 소장님? 예. 차라리 거기에서 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얘기라도 해야지. 거의 그냥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가타부타 말도 안 하면서 간을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라든지 자신의 역할을 계속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오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정보가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간땡이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옆에서 부추기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가 제일 지지율이 높으니까 저 사람으로 밀지 않겠어요? 그나마 최대한 버텨보는 거고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한덕수나 김문수 둘 중 한 명. 그래서 당에서 김문수 되고 밖에서 한덕수 돼가지고 둘이 단일화되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자기들 최대한 어떤 식으로 당대표 돼서 비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싫지 않은 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뭐 추경도 시기도 너무 늦고 액수도 너무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뭐 성찰 하나도 없죠. 예.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지금 내란 공범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의 대선 후보라도 이렇게 나와야 수사를 좀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떨어진 다음에 뭐 정치 보복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지금 자기 연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계속 장난을 치는 게 보여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언론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한덕수 얘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 이거예요. 정상 통화를 정상 간에. 그래가지고 당신 대선 출마하냐? 그러니까 뭐 고민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부러 흘렸잖아요. 뭐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한미연합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뭐 영상이 있나? 거기에 녹취가 있나? 했더니 녹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총리실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로 준 거예요.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나 군대 갔다 왔거든. 그 전에 다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언론에다 흘리는 것 자체가 출마하려고 저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9일 1차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그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3일까지 끝까지 보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 용산 그리고 윤석열 중심의 이 내란 잔당 세력들이 뭔가 지금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제 4명으로 좁혀진 후보 중에는 지금 계엄 찬성 또 탄핵 반대 이걸 명확하게 내건 김문수나 홍준표 정도가 되면 한덕수와 그 패거리들끼리 단일화라는 이벤트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볼 만하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고 싶으면 당장 완장을 벗어 던지고 해야죠. 이건 뭐죠?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저기 대통령 놀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건 대통령 놀이라뇨.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는요, 빨리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오히려 기소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자로 그건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 갔다 오면서 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미국 갔다가 올 무렵에 정말 용한 어떤 출마에 관한 점괘를 받는다면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이 대선 과정에서의 비용이 상당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한덕수 출마한다 그래도 절대 글쎄요 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통해서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탕진잼이라고 하거든요. 예, 탕진잼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부인이 이것도 무속과 관련해서 또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 표현을 빌리면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참나. 뭐 최근에도 김건희가 뭐 가막산에서 구술했다는 제보가 여기저기 들어왔는데 뭐 한덕수 부인이랑 같이 짜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둘이 통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더욱 한덕수를 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조잡한 내용으로 막 한덕수 추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요. 분명히 조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대기업하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른 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한덕수 추대를 하고 있고 뭐 손학규 같은 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덕수 결단하면 돕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한덕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도 끝까지 비호 세력이 붙어보는 거고 되든 안 되든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한덕수가 제일 만만하다. 그래서 한덕수한테 윤석열 김구가 딱 붙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분위기를 알고 한덕수 쪽으로 조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홍준표라든지 다 한덕수 절대 안 된다 그래도 이제는 뭐 단일화 경선하겠다.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만 관심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지요. 오고 가는 길에 기자들 질문에 출마와 관련된 언급을 할까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민주당은 저걸 어떻게 대할까 막 이렇게 할까 했는데 민주당이 점잖게 침묵으로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박수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다 대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시정연설 2번이나 일부러 안 갔죠. 뭐 국회 개원식도 안 간 인간이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비교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 인간이었어요? 인간 아니었나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시정연설이라는 게요, 사실 이 어려운 한자 말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라는 거를 정부의 수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요 연초에 그 연두교서라고 이제 어려운 또 한자말을 쓰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요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라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 상태, 상황 이런 스테이트. 의미가 있어요. 예. 뒤에 있는 유니언은 자기네 13개 처음에 출발했을 때로부터 온 그 이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이 마지막에 영어로요 is good 또는 is not bad 이런 정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도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가서 시정연설을 했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또는 우리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가서 저 얘기를 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건데 한번 보십시오. 저걸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추정치가 우리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IMF에서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에 2.0으로 잡았다가요. 그걸 반토막 1.0으로 그냥 강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가서 정말 솔직히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다녀?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4분의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그 1%도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한국은 0.9%로 성장할 거예요. 0%대로 이미 전망이 나와 있고. 근데 한덕수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노래하고 대통령 어떻게 한번 돼볼까 윤석열 김건희 백으로 요러고 돌아다니는데 경제 민생이 살려지겠습니다. 미국 갖고 또 얼마나 또 퍼주고 올까 봐 아무것도 하지 말았는데 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0.2%.
앞으로 1% 달성을 하면 1.2% 이상을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내란 세력이 이렇게 판을 치고 정치 검찰이 개입을 하고 이게 전부 다 국내 경제 주체들에게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를 살려면 압도적 정권 교체하고 그래서 안정되게 새 정부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 계속 경제 민생과 국격을 파괴했던 자들을 싹쓸이하는 거. 그러면 그게 경제 살리 동력이 확 될 겁니다. 예. 자, 한덕수 얘기도 사실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나오려면 나오세요. 뭐 오히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나오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네, 탕진잼. 네. 맞아요. 나와서 사실은 한덕수 부부가 비판받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장에서 수십억을 벌었는데 신용카드를 5년간 단 한 번도 안 썼다잖아요. 본인 개인 신용카드를 안 쓰고 법인카드. 네, 법인카드만 쓴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네. 시장 본 거, 뭐 개인이란 것도 다 법인카드로 썼는데 김혜경 여사가 당한 걸 생각하면 한덕수 부부는 그냥 가루가 되는 거 얼마나 많은 법인 돈을 빼돌린 겁니까? 사실상. 업무 추진비로 줬더니 자기 집에 모든 그 생활비를 그걸로 쓴 거 아닙니까? 그건 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회사에서도. 한덕수 관련해서 하나만 네. 짚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이번에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오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대선 출마 어떻게 할 거냐? 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랬대요. 지금 이 나라에 어려운 정말 윤석열 파면되고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현상 유지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새로운 정부에 넘겨주고 소임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럴 때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총리라고 하면 지금 대선 같은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하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 미친놈이죠. 이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노코멘트라고 하고 다니고 영어 좀 한다는 자가 노코멘트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그리고 계속 연막 피우고 그리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건 심판이 전반전 내내 심판 보다가 후반전에 선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후반전에 선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실력이 딸리니까 전반전에 마음에 좀 잘하는 상대편 선수들 다 레드카드 줘서 쫓아내고 한 축구 선수가 11명인가 9명인가 11명이죠. 11명인데 한 5명만 놔두고 11대5로 싸워보겠다. 뭐 이런 계산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심한 자가 참 한덕수 예.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을 제가 가르쳐 줄게요. 빨리 김건희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김건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게. 어제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그 목걸이 어떤 목걸이인지 아시죠?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의 목걸이가 이제 6천만 원 상당 의 목걸이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 목걸이가 참 공교롭게도 와 통일교회 그 본부장 뭐 세계운동본부 본부장인 윤모 씨가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라고 전성배 씨에게 준 것. 근데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목걸이가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게다가 딱 사진까지 찍혔는데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은 밝히기 매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성배 씨도 뭐 이거를 자신이 그 뭐 잃어버렸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3살짜리 어린애한테도 그거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그 목걸이가 바로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다. 그런 거를 밝히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안영걸 소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이번에 건진 법사가 그 사람 집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현금 뭉치 발견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봉으로. 야. 이걸 관봉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한국은행 이렇게 박혀 있고 날짜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5월 13일이면 대선 끝나고 곧바로 한 거잖아요. 네, 3일 후. 근데 저걸 민간인이 가질 수 있나요? 한국은행 관계자도 절대 있을 수 없다. 관봉 전문가도 있을 수 없다. 금융기관한테 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의 특수활동비나 예산으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특수활동비는 저렇게 가기도 예, 가는 합니까?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그 민간이 이명박 때 민간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이 그때 이제 생활이 공고니까 전셋값을 썼는데 본인도 너무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렇게 찍힌 거예요. 그건 누가 줬느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이 빼돌려가지고 그 비서관들 뭐 김진문이 뭐 장성명 이런 사람들이 장준수한테 입막음용으로 준 거예요. 아, 근데 장진수 특수활동비는 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예.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예. 이렇게 보내주는 그때 이제 밝혀진 거죠. 그게 이런 게 있구나. 은행이 아니라 바로 오는구나. 예산으로 쓰는 거는요. 근데 장진수 주무관이 현명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셋값이 급해 쓰긴 썼는데 나중에 이 입막음용을 폭로했다 사진 찍어놓고 알려졌는데 저건 은행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바로 가는 건데 개인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정말 VVV 고객에게 아주 우회적으로 준 예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데 그런 사례도 아직 확인 안 됐는데 건진이 무슨 VVIP입니까? 그냥 소 껍데기 벗겨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인데 윤석열, 김건희 막 거기 이름 걸어놓고 네. 뭐 남묘 회룡계라 호랑개교. 예, 호랭개교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본의 법화경을 추종하는 남묘 호랭개교 계열이라는 뭐 이런 인데 어떻게 VVIP였을까? 그건 저것은 특수활동비 비슷하게 저는 정부 초창기에 바로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했던 특수를 받자마자 우선으로 챙겨줄 게 건진이다 해서 건진한테 간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토 순방 때 몸에 걸친 장신과 1억 안팎인데 그것은 받았으면 뇌물, 빌렸어도 뇌물, 김영란법 위반, 자기 거여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이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불법인데 윤석열, 김건희의 그 불법을 제가 고발하고 권익위 신고 다 했죠 당시에. 근데 검찰, 권익위가 다 봐줬던 사건인데 통일교 간부가 6천만 이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네. 결정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직도 김건희 세력은 그 1억 원 안팎이 누구 건지 뭐 그때도 해명도 다 달라졌잖아요. 뭐 처음에는 자기 건 거였다가 아니야 지인이 빌려줬다고 했다가 지인이고 빌려준 것도 불법이거든요. 빌려준 돈만큼의 뇌물이거나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딱 걸린 겁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면 얼마짜리예요? 지금? 아니, 금액이 써져 있네? 네. 5천만 원이네? 네. 5만 원꼴로 다발 저렇게 딱 5천만 원 다발로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하얀 이를테면 그 뭐죠? 고무줄처럼 역할을 하는 띠지로 네. 쌓은 거 위에 비닐 위에 저게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게 금융기관에 바로 넘어갈 때 붙이는 거다. 한국은행 설명은 이제 그거죠. 왜냐하면 발권국에서 바로 넘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님 설명에 저는 충분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가져간 곳에서 건진에게 건네진 거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누가 준 거겠습니까?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 이런 쪽에서 건넨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돼야 되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결국 그런 점에서 건진법사라는 작자와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먹거리 얘기 잠깐만 드리면 정권 초기였잖아요. 그때 아주 희한하게도 중앙일보의 어느 여자 논설위원이 이 먹거리 얘기를 썼어요. 쓸 때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김건희의 오빠였습니다. 오빠. 아하. 정권 초창기에 김건희 오빠가 김건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뭐 의류업체로부터 옷을 빌려다가 그걸 입고 또는 뭐 핸드백 같은 거 이런 거를 노출시켜 가지고 이걸 일종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컬럼으로 그 오빠라는 작자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무리 이부속실이 없고
그다음에 민정 쪽에 친인척 관리팀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눈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론된 게 그 오빠였는데 그거는 결국 오빠도 아니고 바로 지금 건진이라는 작자가 작동을 한 거고 통일교에서 건넨 거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검찰 수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걸이에 대해서 뭐 지금 아직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 디올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주고 나왔을 때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봤잖아요.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오시냐면서 그냥 뭐 이런 걸 또. 또 가중에 또 애니면 그전에 또 맞습니다. 받았거든. 네, 맞습니다. 샤넬 화장품 예. 받고 또 가져오셨냐라고 하면서 그냥 받는 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받는 거에 대해서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봤더니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명품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면세점에서 뭐 구입했다라면은 그 안에는 명품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다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짜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받은 솜씨가 아니다. 디올백 하나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질 것이다. 얼마나 헤쳐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거예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자택에서 1억 6,500만 원 가량을 이제 현금을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은 저렇게 관봉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압박하는 건 검찰에서는 글쎄요, 이 건진 자체가 이 전성배 씨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코바나 콘텐츠 고문. 그리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이었습니다. 윤석열 그냥 어깨를 탁 그렇죠. 툭툭 치면서 네, 소개를 하면서 야, 어깨를 동물하고 막 네. 툭툭 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 김건희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전성배 네. 씨를 지금 이렇게 검찰이 일부러 노출시키는 거는 좀 개입은 그만해달라 뭐 그런 간곡한 요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관봉권이 5월 13일 발행일까지 딱 지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념품으로 일부러 요 돈만큼 기념품. 왜냐면 봐라. 야, 이 돈 봤냐? 이런 거 봤냐? 이거 한국은행에서 바로 온 거야. 그 돈은 안 써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군요. 그건 그렇지만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는 어떤 자신의 많이 그랬다면 이건 내 기념품이죠. 그렇죠. 기념품. 왜 대통령으로 선물 받았다는 기념품도 간직하는데 이 사람은 난 5천만 원권으로 기념품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200만 가까운 국민들 중에 저런 관봉을 소유한 사람도 없을 거고 본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처음 보죠. 저희도 막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저희도 본 적이 없는 돈이. 저는 관복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그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할 때 한때 좀 인구 해제됐다가 또 싹 다 잊었죠. 저도 잊어먹었어요. 저도 장진수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거 맞더라고요, 사진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저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무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바람보다 먼저 그렇죠. 눕는 검찰이니까 이제 이번에는 출장 조사 안 하겠죠. 저는 약간 달리 보는데 명태균 관련돼서 더 큰 거를 살짝 물타기 하려고 어허. 사진을 더 지금 부각시키는 꼼수는 없는가? 명태균 감추기용. 예. 아. 그것도 약간 의심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많은 분들이 김건희와 건진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더 정말 분개할 일은 명태균 파일에 다 들어있다는 거니까 이 특검법 얘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 최해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야 되지만 명태균 특검에 관해서는 정말 늦추면 안 된다. 저는 평소에 제 주장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한데 배터리 문제가 아닌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최혜병 사건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죠. 그자들이 뭐 이렇게 멋쟁 해병인가 거기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던 거 3부 체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막 막아보려고 유상범 의원인가 말도 안 되는 거 골프장 맞습니다. 3부 얘기했다가 에라이 그래가지고 임성근이가 3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X 됐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이자는 이제 지금 전역해가지고 있는데 그자도 이제 곧
설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뭐 포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대요. 기억을 못한대요. 참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번호 기억이 나셔서 오시게 되신 거예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했고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저에게 하루면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다.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의 변호인은 아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좀 넣어라. 해가지고 당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경황 없이 그걸 넣다 보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또 내일이면 가서 공수처 가서 바로 암호가 풀어진다니 그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사항을 알려줄 수가 없어서 저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우세요? 네, 안타까우시겠네요. 안타깝니?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랬어요. 비밀번호 알려줄 의향이 있느냐? 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던 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거짓말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저 말은 누가 봐도 일부러 설정을 해놓고 절대 알려지지 않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지금 뭐 임성근의 구명 로비 사건 뭐 3부 체크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려고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 전체가 뭐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 위에 정말 이 내란과 함께한 그 윗선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윗선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 지금 뭐 그러니까 물타기 뭐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다든지 이런 일에 골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그동안 이 수사하고 싶었던 팀은 또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이 일대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지금 작동되는 그 방향이 한 방향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초등학생도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는 패턴이든 뭐든 잊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비밀번호부터 해오잖아요. 어떻게 저걸 비번을 절대 공개 안 했던 한동훈하고 임성근하고 이 두 사람의 비번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왜 그걸 숨겼는지 반드시 저희들이 밝혀낼 날이 온다고 봅니다. 너무 뻔뻔한 거짓말합니다. 저런 작자가 해병대 사단장이었다는 게 저는 그게 부끄럽죠. 할 일이에요. 정말 그 밑에 예. 해병대원들은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고 저런 작자에게 지휘를 받았고 저런 작자에게 충성 운운했을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윤석열이 탄핵 심판 평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찌질함, 예. 그 비루함, 부하들에게 다 떠넘겼던 그러니까 저런 작자가 윤석열에 의해서 발탁돼서 해병대라는 정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조직을 뭉개놓고 자존심 저렇게 망가뜨려 놓은 정말 똑같이 또 보여주는 윤석열한테 충성하려고 부하를 사실상 사주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임성근이나 막 이런 자들 하는 거 보면서 윤석열이 만난 네. 군인들이 이제 김용현이, 여인영이 또 뭐 임성근은 이제 뭐 김건희를 통해서 만났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 수준이면 내가 뭐 계엄하자고 그러면은 그냥 뭐 예 하고 뭐 이렇게 따라오겠는데 그리고 뭐 조금 챙겨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오판을 하게 한 책임이 저자들한테도 있다. 뭔가 딱 군인이면 군인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딱 만나서 정말 밝은 눈빛을 쏘아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한 점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슬슬슬 건드려봐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다면 윤석열이 아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뭐 돈 몇 푼 주고 말이야 자리 좀 챙겨주고 별 달아주고 그러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던 자들 때문에 윤석열이 오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째 윤석열이가 뽑은 놈들은 저렇게 한결같은지. 김종희님 딱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정필성님
앵커님, 저희 회사 근처에 관봉이 아닌 관 공장이 있는데 몇 개 주문 넣을까요? 최송아님,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면서 별을 달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전인서님, 저 대가리로 무슨 사단장을 하냐 참나. 아휴. 정필성님, 머리 많이 길었네. 머리끄댕이 잡고 두세 바퀴 돌리면 비번 바로 기억날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참. 아휴.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혹시 네. 변호인들이 저렇게 조언합니까? 변호인들이요. 네. 변호사들이. 근데 그게 변호사마다 다른데 일단 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번 국회 나왔을 때도 자기 친척 검사랑도 막 여러 가지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바로바로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뭐 코치를 예, 코치를.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 정치 검찰한테 예, 받았어요. 예. 보니까. 검사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준 게 아닐까. 오히려 변호사들은 쫄아요. 변호사들은 사실은 변호사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조언을 받았다.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라고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사한테 조언을 받은 게 아닐까 직접. 네. 예, 아이고 참 오늘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안 올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한 번만 더 받으시죠. 오늘 바퀴벌레 4명 이제 뭐 토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서로 뭐 한동훈하고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금요일 날 패널들한테 내기를 했어요. 네. 예. 누가 될 것 같냐. 네. 네.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2표, 3표인가? 그리고 김문수 1표. 저는 한동훈 찍었어요. 우리도 내기 한번 해볼까요? 최종. 아, 최종 마지막? 1인. 네. 마지막?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내기에서 이긴 사람은 네. 그 주에 정어리몰 상품을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로. 네. 네. 근데 다 틀리면 돈 걷어서 나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이건 뭐죠? 저는 김문수. 김문수요? 네. 오. 김문수. 왜냐면 2차에서 이제 당심이 이제 작동되지 않습니까? 50%. 예. 예. 작동이 되면서 당심이 몰릴 수 있는 게 김문수고 김문수로 가야 한덕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때 단일화가 좀 스무스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계산 때문에 김문수를 더 밀 것 같아요. 왜냐면 홍준표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을 급하게 바꿨어요. 예. 그렇지만 김문수가 확실하게 단일화 해줄 것이고 홍준표는 지금 말을 바꿨지만 결코 단일화를 해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욕심이 많아. 저 사람 지방선거 때 또 공천권 좌지우지하려고 저 사람 당권 휘두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심은 김문수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제 이런 예. 오더가 있지 않을까. 오더. 쪽에. 그래서 당원들의 그 일치된 마음으로 김문수를 일단은 최종 후보로 하고 뭐 한덕수와의 그런 관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4명에서 2명에서 최종 선출하잖아요. 그 4명 이렇게 뽑을 때 순위나 득표율 이런 거 공개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글쎄 이번 2차에는 하지 않을까요?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원래. 2차에도 안 해요? 네. 예,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아직도 2차에는 모르겠는데 그 2차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위를 알려주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야지. 그래서 네. 알려주지 않는 거를 이제 내부 규칙에 그렇게 그래야 정해놨다고 합니다. 손잡기도 가능하고. 네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황교안이가 벌써 부정선거라고. 있을 수가 없는 결정. 나경원이 떨어지다니. 나경원이 떨어졌다고. 모든 이건 부정선거야. 예, 야, 정말 세상을 이렇게까지 희화시켜야 되는 거니. 황교안이 저도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잠깐 예. 두 번 하기 전에. 부정선거라고 그러시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이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그것만 있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1차 결과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한다. 후보 당락을 결정한 결과가 무슨 여론조사냐.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한 투표 결과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발 이번 경선에서는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뭐 이제 피하도 없고 모든 선거는 다 부정으로만 모든 보는 것이 거죠. 부정이에요. 핸드폰 연결음도 부정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 쇼츠 만들어야 돼. 핸드폰. 부정. 한겨안의 핸드폰은 전화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부정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완전 미쳐버린 겁니다. 역시 이자역시 정치검찰 출신이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역사상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 선거를 보수 세력이 승리했는데 네. 다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당내 선거도 부정, 지가 떨어지면 다 부정. 아유, 아, 한심하네요. 부정. 그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예. 옛날에 박영식 앵커가 흉내 내길래 저도 한번 흉내 내면서 또 제가 스스로 저잡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겸허하게. 자, 마이크 잡으신 김에 예. 누가 후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도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국민의힘 당원들 80%가 탄핵을 반대한 당원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뭔가 막 그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응어리진 마음으로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명한 정영식까지 나서서 준엄하게 40등으로 꾸짖은 걸 받아들였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에 거의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좀 합리적 분들은 옛날에 개혁신당으로 다 나갔고 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노동분과장이 한국노총 출신인데 이분들도 이번에 집단 탈당해서 국민주권회의라는 데로 왔더라고요. 전국회의라는 데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당원 80%에서 50%가 이제 반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 홍준표. 지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로 표가 몰리지 않을까 싶어. 알겠습니다. JDID님, 안진걸 소장님 역시 대배우. 예. 아유, 예. 맞습니다. 갑자기. 윤경호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나경원이 떨어지는 걸 보고 원격 조정이 이제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이번 거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국민 뭐 60%, 70%가 넘는 국민이 계엄령 이 말도 안 돼. 그리고 탄핵시켜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대선 본선에 가서 윤석열과 선긋기를 안 하고 과연 선거운동 기간 중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이 박힌 보수라면 그래도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조금이라도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으로 찍고 싶은데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제가 이런 내기 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김문수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돈은 그쪽에 걸어야 되는데 말씀은 이쪽으로 드린다는 걸 참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한동훈 찍었어요.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한동훈 찍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씀 했나요? 흘려 들어가지고. 한동훈이 거셨다고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되면 우리 둘이 네. 밥 먹읍시다. 네.